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일에는 또 때를 따라서 단비가 내려서 농사에 참 필요한 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또 비로 인해서 그동안 환경이라든지 또 미세먼지가 더 좋아지는 그러한 날씨를 우리에게 또 제공해 주는 그런 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비도 또한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 내리면 얼마나 좋은 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남을 위해서 우리가 또 때를 따르는 돕는 그러한 우리가 삶이 되면 더욱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군대 위계 질서 및 관계에 대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은 500명에서 400명 선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또 2주간 연장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모두들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장 군대의 특성과 군대 윤리 중에서 이제 군대의 위계 질서 및 지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어떤 계급 구조는 위계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계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군대는 특수한 조직체입니다. 그리고 조직 사회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병력은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은 어떤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은 모두 군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역봉의 의무 복무 기간은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1953년부터 이제 시행되었는데 당시 36개월로 시작된 어떤 군 복무 기간은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거듭했고 현재는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그다음에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어떤 지원 선발 개념 제도로서 간부 제도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군인은 장교와 우리가 이제 부사관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군대의 계급 및 호칭으로서 이제 군대 내에서 이 직위와 직책은 통상 계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 군대 계급은 군대 조직 내에서 이러한 어떤 4가지 기능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직책을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직무상의 지위에 부대어 있는 어떤 이런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계급의 어떤 위계질서, 이러한 위계질서는 지휘자가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 누가 그의 어떤 지휘권을 승계할 것인지 그 순서를 어떤 지시해주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급자는 하급자의 군기와 하급자 간의 어떤 그 질서, 이 군기와 질서를 유지하는 이러한 책임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군대의 계급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급의 유계 질서로서 지휘관 유고시 이제 부대 근무 체계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이든 사단이든 여기에서는 소대나 또는 분대이든지 규모에 관계없이 군의 모든 어떤 제대는 작전 도중 지휘관, 지휘자라고 하죠. 전사, 행방불명, 부상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부대를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긴 지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럴 때 해당 부대의 어떤 차상위자가 지휘권을 승계받아서 이제 지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상급 부대에 별도 어떤 인사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권한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대별 지휘권 승계는 이제 중대급 이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부중대장, 선임소대장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대급 이상의 지휘권 승계는 부지휘관, 참모장은 참모라고 하는데 참모의 선임소 또는 선임 참모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연대급의 경우는 지휘권 승계를 이제 부연대장에 이어서 이제 선임 대대장이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사항은 평시에는 이제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이제 지휘권 승계가 이어지만, 급격한 전투 상황에서 이 선임 대대장이 만약에 이 해당 지휘 책임을 이제 맡고 있는데 그것을 이탈해서 후방 연대 지휘소에 들어가서 연대를 지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연대의 어떤 작전 사항을 유지하는데 이는 어떤 선임 대대장보다는 작전 참모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의 어떤 승패를 결정하는 이러한 전투 부대의 대대장이 책임 지역을 이탈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맞지 않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시에는 우리가 연대장이 어떤 유고라든지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자리를 비워서 대대장으로 어떤 보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지휘 승격권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전시에는 이제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런 전시 지휘관 유고시 이제 대리근무 체계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에서 실질적인 훈련을 하는 어떤 이런 과학화 전투부대에서 훈련부대가 잘 어떤 면에서는 대비하지 못하고 조치가 미흡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지휘권 유고시 이런 대리근무 체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리근무 체계는 지휘관 유고시 지휘권이 공백 없이 이런 작전 목적과 최종 상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명령하달시 이러한 지휘권 승계자만 명시할 뿐 대리근무자가 어떤 그런 상급 지휘관의 의도와 그다음에 작전 계획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관심이라든지 임무 백브리핑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이러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가오를 실시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실제로 훈련 현장에서 가장 큰 가오이자 상급 부대 전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투 현장의 어떤 최첨단 어떤 그런 창끝 전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대장의 대리근무 체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중소대장의 대리근무자는 어떤 직책과 경험, 중위, 소위, 하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경험이 부족한 인원들이 대리근무자로서 지정되어 있어서 지휘관 유고시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과도한 책임 부여돼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러나 상급 부대의 지휘 통신 체계에 관한 어떤 숙지 미흡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통신이 끊기고, 그다음에 예와 부대원들을 원활하게 지휘 통제하지 못해서 결정적인 이런 작전에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전쟁 상황에서 이 초급 지휘관, 지휘자들의 대리 임무 수행이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면에 이러한 과학화 전투 훈련단의 어떤 그 전문 대항군 부대는 어떤 그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화 훈련단의 전문 대항군 부대는 이 모든 병력이 이 간부 역할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명령을 하더라고 간부 교육 등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하면서 뭘 형성을 하냐면 전술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입해온 이등병까지 자신이 어떻게 싸워야 하며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임무를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전투 현장에 투입돼서 상급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상급자 부재 시에도 끊임없는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대리 근무자에게는 전시 임무 수행간 간단 없는 어떤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리 근무자의 능력 함량을 위해서 평시 교육 훈련 체계는 미흡한 게 우리가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에서는 평시에 이러한 대리근무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어떤 면에서는 이 권한을 위임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어떤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계급에는 각종 특전이 따르지만 수반되는 주의사항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는 이제는 그 상급자나 하급자, 이 상급자나 하급자나 인격에 있어서 평등하게 이 계급은 어떤 면에서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어떤 계급의 특권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지녀서 여태까지 온다 해도 그것이 인격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이 계급이 높다는 것이 어떤 특권의식, 이 특권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계급의 특권은 이 헌신적인 복무와 업적, 그리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국군의 어떤 계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장교, 준사관, 여기 준사관은 위관 장교까지 포함이 되죠. 부사관, 병사, 이렇게 우리가 이제 4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병을 통솔하는 이제 이 그 계급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병을 통솔하는 이런 간부는 2001년 3월 27일 이전까지는 이제 하사관으로 불렀으나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부사관으로 이런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사관 중에 전문 기술을 요하는 직위에 한해서 준위를 선발하는데, 이 준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준사관, 장교로 분리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사관 계급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해방 이후에 국방경비대 시절에는 어떤 면에서는 미 군정청에 의해서 미 이육군의 계급 체계를 우리가 수용해서 부사관은 어떤 면에서는 하사, 그 다음에 2등 중사, 1등 중사, 2등 상사, 1등 상사, 특무상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6단계의 어떤 명칭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사관의 명칭을 우리가 6단계로 이제 불렀는데, 그 다음에 이 창군 당시에는 현역병에서 부사관으로 이제 선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사관 교육을 시켜서 이제 하사로 임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느 계급에서 이런 교육을 시켰냐면 주로 상병, 병장 계급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충원했는데, 이와 같은 진급 충원 제도는 1961년도에 이제는 1군 하사관 학교에서는 원주, 그 다음에 66년 2군 하사관 학교는 여산, 그 다음에 73년도에 3군 하사관 학교에서는 가평, 그 가평에서 이러한 어떤 이제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은 이제 중졸 이상으로 이제 제한하였는데, 이후 1977년 이후에는 이제는 학력을 이제 중졸 이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고졸 이상으로 학력을 이제 높였다는,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이제 1962년에는 이제 군 인사법을 개정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이제 직업군으로서의 세 개의 어떤 그런 명칭을 일컫는 계급을 부여했고, 여기는 이제 45세 정년 제도를 시행해서 부사관이 직업군으로서의 어떤 체계를 정립하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는 이제 부사관의 어떤 그 병을 대표하는 이러한 주임상사 제도를 제정을 해서 이런 주임상사를 핵심으로 이 부사관들의 활동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89년에 이제 또 이 부사관 제도를 이제 4개의 어떤 계급 체계로 또 나눕니다. 하사, 중사, 상사, 1등 상사. 그래서 정년도 53세로 이제 또 상향 조정이 되는 이러한 이제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94년에는 또 이제 원사 계급을 또 개정을 해서 이제 정년도 55세로 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는
그런 하사관 명칭을 이제 부사관으로 다시 이제 개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하사관 명칭이 이제 아랫 간부를 의미하고 장교의 어떤 그 예속 개념과 하사관의 어떤 최하위 계급은 하사를 연상하게 하는 어떤 비화에는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하사관의 어떤 품위와 이런 권위신장을 위해서 이제 현재의 어떤 계급 이러한 체계로 개편이 되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급별 상징하는 우리가 군대의 어떤 계급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병사 계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병사 계급은 어떤 그 지구의 구성 요소인 4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개의 층은 뭐냐면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조직의 어떤 튼튼한 기반을 상징하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어떤 전투 능력이라든지 임무 수행이 상승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는 병 계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 이제 부사관 계급인데, 이런 부사관은 무궁화 표지 위에 이제 이 그 부위, 여기는 땅 위에 자라는 어떤 나뭇가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땅 위에 자라는 어떤 나무처럼 전문화된 기술과 관련된 어떤 전투력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그다음에 원사 계급은 어떤 면에서는 이 별을 어떤 최고의 경륜을 익힌 완숙된 존재를 우리가 상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준사관, 여긴 준사관이고 이제 위관급 장교로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초급 장교로서 이 단단한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는 그 다이아몬드를 의미하는 것인데, 장교로서의 어떤 초석을 의미하고 모든 물질 중 가장 단단하면서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의 어떤 특성에 맞게서 국가를 수호하는 굳건한 의지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연간장교입니다. 연간장교.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이제 이제 중앙에 두고 있다는 거죠. 다이아몬드를 이제 중앙에 두고 이 9개의 어떤 잎을 대나무 잎으로 이제 아름답게 꽃 모양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계절간 늘 푸르름을 유지하며 굳건한 기상과 절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는 변함없는 국가 수호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장군 계급인데, 이 장군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처럼 군에서의 어떤 충분한 업무라든지 이런 전투 능력을 익힌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장군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모든 경륜을 읽힌 완전한 존재임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계급은 지상을 표현하지만 이 장군은 이 장군은 우주를 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우주,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땅을 표시하지만 여기에서는 우주를 표시한다라는 것이 이제 다른 계급과의 어떤 우리가 차별을 우리가 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대의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는 전형적인 어떤 그런 피라미드식의 위계 조직으로 우리가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군대 조직은 이 전형적인 피라미드 조직에서 여기서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사관, 부사관이라고 그러죠. 부사관, 그 다음에 유관 계급, 연관 계급, 그 다음에 여기 장군 계급,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피라미드의 어떤 위계질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군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말단에서 분대가 있고, 이제 소대, 중대, 대대, 그 다음에 사단, 군단, 지상군 작전사령부, 육군본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쭉 이 축차적으로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제 이 상향 계급으로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부대들은 일정한 계급을 갖춘 사람이 이제 지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그 소대는 소위가, 그 다음에 중대는 어떤 면에서는 대위가, 대대는 중령이, 그 다음에 연대는 대령이, 사단은 소장이, 그 다음에 군단은 중장이, 그 다음에 지상군 작전사령부 및 육군본부는 이런 대장 계급들이 어떤 장교를 어떤 면에서는 지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잘 아는 거지만 우리가 한번 군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그 세세한 것들은 놓치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급적인 것과 우리가 지휘 그 녹색 견장, 그다음에 어떤 지휘관이 표장하는 착용하는 휘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휘자, 어떤 면에서 지휘관이 어깨에 착용하는 녹색 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경장의 유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로마 어떤 그 신화에서 반인 반신이었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이 올림푸스에서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달했다고 이게 유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알게 된 인간의 어떤 삶은 윤택해졌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이 불을 훔친 별로 어떤 산에 묶여서 매일 독수리에게 심장을 쪼이는 어떤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신이었던 이건 프로메테우스는 죽지 않고 새로운 심장이 계속 돋아나서 매일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그의 심장이 어떤 면에서는 녹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어떤 견장은 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부대와 어떤 부하들에 대해서 희생과 책임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을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책임을 다하라는 이러한 의미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휘관은 여기서 덧붙여서 철제 어떤 지휘관 휘장을 왼쪽 가슴에 우리가 이제 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분대장의 어떤 표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중대장 이상 이런 이제 지휘관은 그냥 아무나 착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대장 이상 이런 지휘관을 표시를 하는데 그다음에 일관급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는 이 중대장은 지휘봉과 여기에서는 이 월계수 인만 있지 이 원마수 인만 있지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무궁화 표시가 이제 없다는 거죠. 무궁화 표시가. 그래서 이제 영관급부터는 이제 지휘 그 어떤 지휘자에게 해당되는 어떤 지휘봉과 그다음에 이제 금장이 여기에는 그 무궁화가 추가돼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군은 이제 별도의 그 금장이 이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우리가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부대에서 근무하면서도 아마 정확히 이런 내용들을 잘 안 봤을 거예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 보면은 이런 것들이 위관장교, 그다음에 장군급 지휘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녹색 견장과 지휘관 휘장은 지휘자 및 지휘관으로서 어떤 권위와 여기에서는 위험을 여기에서는 부여함과 동시에 부대와 부하에 대한 희생과 책임을 다하라는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 견장과 어떤 지휘관 휘장을 여기에서는 부여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부사관이라는 신분은 어떤 면에서는 비교적 전투에 여기에서는 이제 노련하고 경험 지식이 이 초급 장교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이 소부대 전투 지휘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부사관 및 병사들의 어떤 교육 훈련과 어떤 교관으로서 전투 장비 운영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전투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한 부대 관리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위주의 어떤 부대 전투 계승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부사관의 어떤 신분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장기 어떤 책무 뭐 이런 것들을 외우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상당히 이제 몇 분 뭐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책무를 읽고 또 외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저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2, 30분 주고도 외우라 그러면 다 외우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OAC라든지 OBC라든지 OAC 이런 그 소대장, 중대장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다 사시행시 다 합격할 수 있었다. 군대 와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이전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다 합격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농담 섞인 조로 해서 우리가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가 그래도 그때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을 받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장교의 책무, 그다음에 부사관의 책무를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교는 군대의 기관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해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 도야와 어떤 심신의 수련을 힘쓸 것이고, 여기에서는 처사를 공명정대해서 법규를 준수하며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해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과 권위를 갖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하고 또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부하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어떤 역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부하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또한 통해서 이러한 통찰력과 권위를 같이 하는 것이 장교의 책무라고 하면, 자, 부사관의 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직책에 있으면서 그 직책이 어떤 군대의 윤리, 우리는 군대의 윤리를 하고 있지만 그 직업의 윤리, 그 다음에 어떤 그 직장의 윤리를 여러분들 그것을 준수하지 못하면 현재에 일어났던, 죄송하지만 LH 사건이라든지 이거 말고도 각종 어떤 그런 사회 어떤 사집단에서도 사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아서 우리가 많은 국가적인 어떤 산업 이런 어떤 것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을 강조해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강조를 하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유익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부사관의 책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관은 이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는 간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장교든 간부, 부사관이든 우리가 명예를 지키는 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군대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맡은 바 직무에 정통하고 모든 일에 여기도 솔선수범해서 병의 법규 준수와 명령 이행을 감독하고 교육훈련과 내무생활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병의 일상을 파악해서 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장비와 보급품 이러한 관리에 힘써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사관은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도록 이렇게 또 전출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부사관만큼은 그 부대를 지키는, 그래서 그 부대에서 전역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대의 전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병의 신상을 잘 파악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장비라든지 보급품을 잘 관리해서 정말 그걸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이런 부사관의 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휘관과 이제 상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한번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휘관이란 뭐냐라는 거죠. 자, 지휘관이라는 것은 어떤 부대의 지휘권을 가진 직업군인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중대급 이상의 어떤 부대를 지휘하는 대위에서부터 장군의 어떤 계급까지의 군인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지휘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 대대, 연대, 우리가 사단, 여기에는 사단 사령부, 뭐 이런 어떤 것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령관, 우리는 보고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휘관으로서 지휘견장을 차고 어떤 휘장을 이렇게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휘권을 발휘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부에게 행사하는 이런 합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통상 소대급 이하는 우리가 지휘자라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이 군인은 군법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엄하게 우리가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엄중히 또한 깨닫고 생각해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소대급 이하, 즉 군대와 소대는 이러한 지휘하는 중위 이하의 어떤 계급,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휘관이라고 하지 않고 지휘자라고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자, 다음 일단 이 상관은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기에서는 어떤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기에서는 즉 대통령으로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관의 어떤 이런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이 명령권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는 국군 통수권자 즉 대통령으로부터 당사자의 어떤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우리가 상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상급자는 계급 관계에 있어서 단지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 상급자는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그 지휘관과 상관은 명령과 지휘권을 가진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나 상급자는 계급 관계에 있어서 단지 이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높은 계급의 상급자라 할지라도 직속 상관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이 명령과 지휘가 불가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명령 및 지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 조직의 어떤 구조적 특징과 계급 질서로 인해서 권위와 권한의 특징이 우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권위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어떤 특정한 관계를 지칭하는 여기에서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권력의 승인을 권위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하는데 여기서 권력이란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또는 집단의 행위 선택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종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도 어떤 개인이라든지 집단을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군에서는 이 군에서의 권위는 각 계급이 준수해야 할 어떤 도덕적, 윤리적 행동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중사답다, 상사답다, 패기가 넘치는 이러한 군인, 당찬 초급 간부, 같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권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권한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지휘로부터 나오는 어떤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대장에게는 소대장으로서의 권력이 있고 중대장에게는 중대장으로서의 권한이 있는데 만약 소대장이 어떤 중대장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거나 또한 부하들에게 약속하면 그것은 권한밖에 어떤 직권을 행사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권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는 이런 어떤 것을 그 소대장이 중대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면 여기는 직권 남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권 남용 직권 남용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대장으로서는 소대장, 이 소대장이 어떤 중대장의 권한을 가지고 직권을 막 행사한다 그러면 이 직권 남용으로서 나중에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요소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대장이 가진 권한, 어떤 거진 권한을 여기에는 부하들에게 약속하면 그것은 권한밖에 우리가 직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여기는 직권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권한이나 직권에는 한계가 있고 여기에는 법규에 위반하는 명령은 군대의 상관이라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는 군형법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명령과 어떤 복종 관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령은 여기에서는 분명한 군대 내의 어떤 통솔 수단이고 명령을 내린 자는 여기에서는
일행 실행 결과에 대해서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명령받은 어떤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해야 되는 것이 여기는 명령을 받은 자의 행할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정당한 어떤 지휘권의 행사에 관련해서 불복종 시에는 여기에는 군법에 의해서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내에서는 훈련과 지시의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집단 행동이 이제 금지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집단 행동이나 명령을 집단 행동이나 항명을 한다면 이런 피라미드의 어떤 그런 아래로부터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되므로 조직의 파괴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명령에 복종하면서 전투훈련에 임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우리가 모두 어떤 면에서는 이 군인의 본분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군인복무기본법, 여기 군인복무기본법에서 명령 발령자의 어떤 복무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20자조 명령 발령자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라든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야 하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어떤 중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명령의 하달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에 있다는 어떤 이행 결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5조에 보면 자, 명령 복종의 의무는 자, 군인은 어떤 면에서는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여기에서는 상관의 지휘 직무상 명령을 여기에서는 복종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 충실히 복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충실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즉시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않고 또한 이런 명령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상관에 대한 모욕을 한 이런 어떤 그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 복무 시절 수시로 이제 그 여성 중대장을 성적 모욕한 20대 A씨에게 이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가 이제 선고가 됐는데,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피해자 A씨는 여기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제 생활관 병사 앞에서 여군 중대장 B씨에 대해서 6차례, 또 다른 그 C대위에게 한 차례 어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냐 하면은, 자, 직속 상관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한 군인에 대해서는 명령 복종 관계와 같은 이런 지휘체계에 손상을 일으켜서 국방력을 여기에서는 감소시키게 됐다라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여기는 판결한 사항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위 사례에 관련된 상관 모욕에 관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 자,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어떤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문서나 또한 도화 또는 우상 이런 것들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에 공연한 이런 방법을 해서 상관을 모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여기는 금고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상관의 어떤 명예를 훼손한 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공연히 이런 거짓 사실을 이제 적시해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의 이런 어떤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 그래서 이런 어떤 무조건 징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런 일이 이제는 없도록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혹시 어떤 면에서는 부당한 명령과 지시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이러이런 명령과 지시를 받았는데 와서 진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다시 상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꼭 군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급자가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시하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상급자가 지시를 받았는데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제가 가서 그 지시를 받은 것을 진행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관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문의할 때, 질의할 때 그 상관은 다시 한번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잘못된 지시는 다시 수정해서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관과 지휘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는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또한 업무도 유연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반발 명령 정말 문제될까? 이 장교 부사가 어떻길래 해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육군 주임원사 주임원사들이 작년 12월 달에 인권위에 이제 참모총장을 어떤 면에서 진정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정서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그 남 총장께서 여기에서는 그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이게 말의 인격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주장한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유신 총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주임원사들과 가진 이제 화상회의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데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린 나이에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의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을 하냐고 이제 접근하는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며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을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이제 이런 것을 인권위에 이제 대해서 제소를 한 거죠. 그러나 이 내용은 그 참모총장이 회의간에 어떤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에서 전후 맥락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왜곡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 총장은 왜 주임원사들과 이 회의에서 반말 주제를 꺼내들었을까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최근 발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군 하극상 문제가 이제 작용했다고 얘기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라는 거죠. 자, 육군 삼성 출신 장군이 이제 신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 총장의 발언의 진위와 이제 배경을 이제 파악한 결과를 이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에 오거나 명령 불복종하는 이런 하극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없다. 그래서 상명하복과 이 군기 기강을 확립해서 여기에는 군기강을 무엇보다도 확립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말씀한 게 조금 이제 오해가 있었고 또한 이제 그런 받아들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또 이런 어떤 언짢은 이런 내용들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군에서 이제 대상과 관련된 이런 어떤 하극상, 범죄 이런 추세를 보니까 이런 국방부의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118건이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2020년 6월까지인데 129개. 이것도 한번 120면 200개가 뭐 250개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이제 이런 944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부사관이 가해진 하극상 범죄는 5년간에 이제 이런 큰 사건들이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냐 하면 이런 하극상이 없어야 되고 군에서는 이런 어떤 범죄관을 쭉 해서 5년간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았던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모욕죄들 그죠 상간 모욕죄 이제 폭행 협박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상해와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구 이제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이제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이제 학교에서 보니까 전문대학에도 129개 대학 중에서 26개 대학만 정원을 100%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모든 이제 사회 집단에서도 사회의 어떤 그런 현상에서도 이제는 인원들이 이제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회상이 변하게 되겠지만
직격탄을 맞는 것은 어디입니까? 군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군에도 이제 국방과학화를 위해서 기본의 병사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해서 이런 어떤 국방 무기들이 이제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 변해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병력 감축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장기와 부사가 하는 이제 비율을 보면 지난해 35.9%에서 25년까지는 이 40% 이상까지를 늘려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와 부사 간의 갈등은 이 갈등으로 이제 계속되면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군의 어떤 사기와 이런 측면에서는 또 사기가 계속 떨어지고, 이것은 뭐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군대의 어떤 존재 목적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갈등이 아닌 이런 협업을 어떤 중요한 이유에서 이런 어떤 남 총장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명령과 지시의 관계로서 이제 명령은 어떤 지휘관, 이러한 상관만이 내릴 수 있는 통솔 수단이고, 이런 지시는 일반적으로 이제는 지휘관에게 있지 않아도, 어떤 지휘관계에 있지 않아도 상급자로서 이런 군 경험이라든지 선임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와 명령은 우리가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이라든지 훈련에 관한 어떤 명령, 그리고 어떤 부대 생활상 통상 지휘는 우리가 지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지휘라든지 지휘관은 어떤 어떤 지시라고 하는 것은 뭐 지휘관과 상관에 모두 가능하지만, 여기에 따라서는 지시는 상급자도 모든 상급자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휘관이 부대 순찰관에 주든지 환경 정리를 조금 더 깨끗이 하라고 이제 하였는데, 이것을 명령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휘관은 지시를 내리고, 이에 이제 어떤 말에서는 중대 보급관이라든지 행정관이 중대 병력들을 집합시켜서 이제 청소를 지시했는데, 이런 활동들은 지휘관이 아니어도 소속 부대 상급자로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 복종 의무의 위반은 항명이라든지 이런 상관 폭행, 상급자에 대한 어떤 불순한 행위, 정당한 지시에 대한 어떤 불이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항명죄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상당히 이게 명령인지 상관에 대한 어떤 이런 항명, 상관 폭행, 이런 어떤 불순한 행위, 지시불이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명령에 대한 전형적인 우리가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과거에는 자, 이런 그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복종이 요구되었지만, 이제 첨단 무기와 정보와 그다음에 이제 전력에 대한 이런 이제 기반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비선형적인 전투에서는, 여기에서는 현대전 어떤 특성상 자발적이고 창의력이 이러한 발휘된 이러한 복종의 이러한 관계가 이제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자발적인 것은 창의력이 이러한 발휘되는 이런 복종이 요구된다. 그래서 명령에 대한 어떤 복종 자체가 이제는 이 변화가 아니라 책임 완수를 위한 성숙된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계급 질서에 대한 전형적인 사고 전형이 필요한 것은 어떤 거냐? 자, 차상위자로서 어떤 지휘권 승계는 치열한 어떤 전투 속에서 지휘 체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급은 조직 내의 어떤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고 책임,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 육군대장 브루크 크라크라는 이런 사람은, 자, 계급이란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계급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급이란 상급자와 하급자들이 임무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해 부여된 것이지 개인의 어떤 사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계급에 대한 어떤 그런 위계질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서 임무 수행을 위한 것이지 어떤 사적 욕망, 그 다음에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복종을 위하기 위한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종과 명령의 한계에서, 자, 모든 명령이 다 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와 연관이 있어야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모든 명령이 직무와 연관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와 무관한 이런 법규를 반하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권한 밖에 어떤 사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직무 연관성 여부가 분명하게 판단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따르는 것을 권장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지휘권이 없는 이게 상사의 명령은 가급적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규정이나 훈련에 벗어난 명령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복종을 하지만 임무 달성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상관의 어떤 명령에 복종을 우리가 권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처음 명령과 상황이 달라졌을 경우에 이런 어떤 복종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따를 경우 원래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관에게 신속하고 보고해서 우리가 결심을 받고 그 다음에 즉각 보고가 어려울 경우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다시 추후 보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명령과 이 복종의 이제 한계에서 이제 이 직무상 해가 되는 명령으로 판단된다면 자, 부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즉각 상관에게 이제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명령의 어떤 취소나 수정을 유도하고 또 보고가 불가능한 사항에는 높은 계급 상관 명령이라든지 어떤 최근 명령, 직무상 큰 어떤 이익의 명령에 우선해서 여기에서는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명령의 어떤 복종은 심각한 법률적, 윤리적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유교 당시 한강 폭파를 명령했습니다. 당시에 폭파 책임자는 상관의 폭파 명령을 수행했는데 여기에서는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그 재심 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서 이제 정당 회의가 이제 인정이 받아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이 됐지만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지시할 그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불행한 사건이지만 강주의 어떤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군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명령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그 명령에는 불복종할 수는 있겠지만 상관의 또 명령의 지시를 불복종하면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우리가 판단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군인 복무 기본법에 여기에서는 명령의 정당성이 의문시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건의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우리가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게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 명백한 규정이 있다면 판단하기 쉽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직무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 의견 개진이 어떤 필요하다고 우리가 권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한 어떤 의견 개진조차 상관의 어떤 명령을 중시하는 군대 분위기에서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태도는 상급자의 권위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의 타당성과 직무 연관성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견 개진을 권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휘자나 상급자의 존중은 어떤 결정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 2장 우리가 이제 어떤 군대의 위기의 질서와 지휘 관계에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봤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아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군부대에서의 어떤 지휘 명령 이런 체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리더의 어떤 조건에서 헤이즈 미 경영협회 회장이 그러니까 이제 리더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군대의 어떤 리더자로서의 어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리더의 조건을 우리가 가지면
이것도 부대에 접목하면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는 부당한 명령과 지시보다는 이제는 협업을 하고 또 부하의 많은 생각들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실적에 대한 그다음에 실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군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이제는 군대에서 무조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병사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접목해서 진행하고 서로 부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어떤 군 지휘자로서 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 분도 낙오자가 없고 한 분도 또한 이런 어떤 위계 질서 이런 또 불행한 일에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어떤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절대 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느냐고 어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군대계 질서와 지휘 간의 이제 관계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건강으로 군대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모든 우리 휘중상학과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